서기 660년 7월이었어요. 사비성 왕궁 앞에 흰옷을 입은 남자가 무릎을 꿇었거든요. 백제 의자왕이었죠. 사흘 전까지만 해도 그는 700년 왕조의 군주였어요. 지금은 포로였죠. 성벽 위에서 지켜보던 김유신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그에게 이 순간은 복수의 완성이었거든요. 20년 전 백제군이 그의 딸을 죽였을 때부터 준비해온 결말이었죠. 의자왕은 당나라 장군 소정방 앞에 끌려갔어요. 항복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백제는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백제가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을까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백제는 신라를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의자왕은 40개 성을 연달아 함락시키며 신라를 궁지로 몰아넣었어요. 김춘추가 당나라로 달려가 도움을 청할 정도였죠. 그런데 660년 여름 13만 대군이 백강 어귀에 나타났어요. 나당 연합군이었거든요. 계백이 황산벌에서 5천 결사대를 이끌고 막아섰어요. 하지만 5만 신라군을 당해낼 수 없었죠. 나흘간의 격전 끝에 백제군은 전멸했어요. 사비성으로 가는 길이 열렸거든요. 의자왕은 도망쳤어요. 웅진성으로, 그리고 다시 산속으로요. 결국 태자가 항복문서를 들고 나왔죠.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백제는 그렇게 끝났어요. 7년 뒤였어요. 668년 9월 평양성이 함락됐거든요. 고구려 보장왕이 항복했죠. 당군 장수 이적이 왕관을 벗겼어요. 일어나라. 왕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무릎이 꺾여 있었거든요. 700년 고구려도 사라졌죠. 삼국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신라가 승자였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거든요. 당나라가 칼을 빼들었어요. 이제 신라 차례다. 동맹이 적으로 바뀌는데 1년도 걸리지 않았죠. 왜 신라는 당과 손을 잡았을까요? 어떻게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렸을까요? 그리고 당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삼국통일 그 마지막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7세기 중반이었어요. 한반도는 삼국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죠. 고구려는 북쪽에서 당나라와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수나라 때부터 시작된 전쟁이 당나라 때도 계속됐어요. 645년 안시성 전투에서 당태종을 물리쳤지만 전쟁은 멈추지 않았죠. 백제는 의자왕 치세였어요. 신라를 압박하며 영토를 넓히고 있었거든요. 642년 대하성이 함락됐죠. 신라 서부 거점이 무너진 거예요. 백제군이 성주의 목을 베었어요. 김춘추의 사위였거든요. 딸도 함께 죽었죠. 신라는 위기였어요. 서쪽에서 백제가, 북쪽에서 고구려가 압박했거든요. 한강 유역을 빼앗긴 백제는 복수를 노리고 있었어요. 고구려는 백제와 손잡고 신라를 조였죠. 신라는 선택해야 했어요. 혼자서는 버틸 수 없었거든요. 동맹이 필요했죠. 김춘추가 움직였어요. 642년 그는 고구려로 갔거든요. 연개소문을 만나러요. 백제를 함께 치자. 제안이었죠. 하지만 연개소문의 대답은 달랐어요. 한강 유역을 돌려달라. 신라가 백제로부터 빼앗은 땅이었거든요. 원래는 고구려 땅이었죠. 김춘추는 거절했어요. 협상은 결렬됐죠. 고구려는 그를 가뒀어요. 김춘추는 간신히 탈출했거든요. 고구려가 안되면 당이었어요. 648년 김춘추는 당나라로 향했죠. 당태종을 만났어요. 고구려와 백제를 함께 무너뜨리자. 당은 이미 고구려와 전쟁 중이었거든요. 신라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죠. 태종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함께 가자. 나당연합이 성립된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신라는 당과 손을 잡았을까요? 당은 거대한 제국이었거든요. 신라보다 몇 배나 강했죠. 이기고 나면 당이 한반도를 차지할 게 뻔했어요. 김춘추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지금 당장 살아남는 게 먼저였거든요. 김춘추는 654년 왕위에 올랐어요. 태종무열왕이죠. 그는 왕이 되자마자 준비를 시작했어요. 백제부터 무너뜨리기로 했거든요. 고구려보다 백제가 먼저였어요. 지리적으로 가까웠고 신라를 직접 위협하고 있었죠. 660년 드디어 움직였어요. 당군 13만이 바다를 건넜어요. 소정방이 이끌었거든요. 신라군 5만은 김유신이 지휘했죠. 나당연합군 18만이었어요. 백제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큰 규모로 올 줄은요. 계백이 나섰어요. 5천 결사대를 이끌었거든요. 황산벌이었죠. 신라군을 막아야 했어요. 4번 싸워서 4번 이겼어요. 하지만 병력 차이를 메울 수는 없었죠.
김유신의 아들 관창이 적진에 돌격했어요. 16살이었거든요. 목이 잘려 돌아왔죠. 신라군의 사기가 폭발했어요. 계백이 결사되는 전멸했어요. 사비성이 포위됐어요. 당군이 서쪽에서 신라군이 동쪽에서 조여들었거든요. 의자왕은 웅진성으로 도망쳤죠. 태자가 남아서 항복했어요. 660년 7월이었어요. 백제가 무너진 거예요. 678년의 역사가 끝났죠. 고구려는 8년을 더 버텼어요. 하지만 결국 같은 운명이었거든요. 연개소문이 죽고 아들들이 권력 다툼을 벌였어요. 내분이 시작됐죠. 당군과 신라군이 다시 움직였어요. 668년 9월 평양성이 함락됐거든요. 보장왕이 항복했죠. 고구려도 사라졌어요. 삼국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신라가 이겼거든요.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아직 치르지 않은 상태였죠. 당나라가 칼을 빼들 차례였어요. 이제 신라 차례다. 동맹은 끝났거든요.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신라는 숨을 돌렸어요. 백제가 사라졌거든요. 고구려도 무너졌죠. 하지만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나라 군대가 아직 한반도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수만 명이나요. 당은 움직였어요. 백제 땅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했거든요. 고구려 땅에는 안동도부를 세웠죠. 신라 입장에서는 웃긴 일이었어요. 같이 싸워서 이긴 땅인데 당이 다 차지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약속이 뭐였는지 기억하냐고요? 백제 땅은 신라가 갖기로 했잖아요. 당은 신경 안 썼어요. 힘이 있었거든요. 신라는 어떻게 할 수 없었죠. 당군이 곳곳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하비성에도 평양성에도요. 신라군보다 숫자가 많았거든요. 문무왕은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죠. 당이 더 나갔어요. 663년이었거든요. 신라에 사신을 보냈죠. 계림도독부를 설치하겠다. 신라를 당의 지방정부로 만들겠다는 얘기였어요. 문무왕은 이를 갈았을 거예요. 하지만 고개를 숙였죠. 거부할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백제 땅에서 저항이 시작됐거든요. 백제 유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복신이라는 장군이 주도했어요. 도침이라는 승려도 함께였거든요. 이들은 외에 있던 백제 왕자를 불러들였어요. 부여풍이었죠. 백제를 되살리자. 그게 목표였어요. 당은 당황했어요. 백제 땅이 안정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곳곳에서 성이 함락됐죠. 당군이 포위되는 일도 생겼어요. 웅진도독부가 흔들렸거든요. 당은 신라의 손을 내밀었어요. 도와달라. 아이러니했죠. 얼마 전까지 신라를 무시하던 당이 도움을 청한 거예요. 신라는 움직였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거든. 백제 부흥군을 진압하면 백제 땅에 대한 입지가 생기잖아요. 당에게 빚도 지우는 셈이었죠. 문무왕은 군대를 보냈어요. 김유신이 이끌었거든요. 백제 부흥군은 버텼어요. 2년 넘게 싸웠죠. 하지만 내분이 생겼어요. 복신과 도침이 갈라섰거든요. 복신이 도침을 죽였어요. 부여풍이 복신을 죽였죠. 지도부가 무너진 거예요. 663년 9월이었어요. 백강 어귀에서 결전이 벌어졌거든요. 왜가 개입했어요. 백제를 돕기 위해 수군을 보냈죠. 배가 400척이었어요. 당과 신라 연합군이 맞섰거든요. 전투는 이틀 만에 끝났어요. 왜군이 완패했죠. 배가 불타고 병사들이 물에 빠졌어요. 백제 부흥군도 무너졌거든요. 부여풍은 고구려로 도망쳤죠. 백제를 되살리려던 시도가 끝난 거예요. 당은 다시 강해졌어요. 백제 땅이 안정됐거든요. 신라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죠. 이제 신라 차례다. 당은 노골적으로 압박했어요. 계림도독부를 실제로 운영하려 했거든요. 신라 관리들을 당의 관직으로 임명하려 했죠. 문무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668년이었어요. 고구려가 무너진 해였죠. 당은 고구려 땅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신라는 고립됐거든요. 북쪽도 서쪽도 당군이었죠. 포위된 셈이었어요. 당은 신라에 명령했어요. 평양 이남의 백제 땅을 모두 내놓아라. 신라가 차지한 땅을 빼앗으려는 거였거든요. 문무왕은 결심했어요. 싸우기로요. 당과 맞서는 건 미친 짓처럼 보였죠. 당은 대제국이었거든요. 고구려도 무너뜨린 나라였어요. 신라는 작았어요. 인구도 적고 땅도 좁았죠.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굴복하면 신라가 사라지는 거였거든요. 준비가 시작됐어요. 신라는 백제 유민을 끌어들였거든요. 함께 당을 몰아내자. 고구려 유민도 마찬가지였죠. 당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어요.
신라는 이들을 받아들였거든요. 군대에 편입시켰죠. 병력이 늘어났어요. 성을 쌓았어요. 요충지마다 방어선을 만들었거든요. 당군이 남아할 경로를 예상했죠. 한강 유역이 핵심이었어요. 여기를 지켜야 신라가 버틸 수 있었거든요. 김유신이 지휘했어요. 늙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웠죠. 당은 움직였어요. 670년이었거든요. 서린기가 이끄는 대군이 남아있죠. 목표는 신라였어요.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 당의 최후 통첩이었거든요. 신라는 하지 않았어요. 성문을 닫았죠.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신라는 정말 이길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당은 세계 최강이었거든요. 신라보다 몇 배는 컸죠. 병력도 물자도 비교가 안 됐어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신라에게는 계산이 있었어요. 당군은 멀리서 왔거든요. 보급선이 길었죠. 한반도는 산이 많았어요. 기동이 어려웠거든요. 신라는 지형을 알고 있었죠. 백성들도 신라 편이었어요. 당군은 외국 군대였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전투가 시작됐어요. 서린기가 압록강을 건넜거든요. 신라군이 맞섰죠. 첫 전투는 성문에서 벌어졌어요. 신라가 졌어요. 당군이 밀고 내려왔거든요. 하지만 신라는 무너지지 않았죠. 후퇴하면서 다시 모였어요. 당군이 남아있어요. 한강까지 왔거든요. 신라는 결사 항전했죠. 성마다 끝까지 싸웠어요. 당군이 성을 포위하면 신라군이 야습을 감행했거든요. 보급로를 끊었죠. 당군은 지치기 시작했어요. 671년이었어요.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고구려 유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안승이라는 왕족이 주도했어요. 당의 후방이 흔들렸거든요. 안동도호부가 위협받았죠. 당은 병력을 나눠야 했어요. 신라에 대한 압박이 약해진 거예요. 문무왕은 기회를 잡았어요. 반격을 시작했거든요. 백제 땅의 당군 거점을 공격했죠. 석성이 함락됐어요. 당군이 후퇴했거든요. 신라가 백제 땅을 되찾기 시작한 거예요. 당은 다시 군대를 보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죠. 신라는 버텼거든요. 매번 후퇴하고 다시 모여서 싸웠어요. 당군은 지쳐갔죠. 보급이 끊기고 사기가 떨어졌어요. 한반도에서 전쟁을 계속하는 게 부담이 됐거든요. 전쟁은 길어졌어요. 7년 넘게 이어졌죠. 당은 점점 불리해졌어요. 북방에서 거란과 말갈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토번도 서쪽에서 압박했죠. 당은 한반도에 매달릴 여유가 없었어요. 676년이었어요. 당이 손을 뗐거든요. 안동도호부를 요동으로 옮겼죠. 한반도에서 철수한 거예요. 신라가 이긴 거였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전쟁에서 승리한 거였죠. 한반도가 하나로 통일됐어요. 신라의 땅이 된 거였죠.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당은 물러나지 않았어요. 안동도호부를 요동으로 옮겼지만 신라를 인정한 건 아니었죠. 계림도독부라는 이름으로 신라를 관리하려 했어요. 신라 왕을 도독으로 임명했거든요. 명목상으로는 당의 신하로 만든 거예요. 문무왕은 받아들였어요. 형식적으로나마 당의 체제를 인정했죠. 신리를 택한 거였어요. 한반도를 지킨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당과의 전면전은 피해야 했어요. 긴장은 계속됐어요. 당군이 철수했지만 국경에서 충돌이 이어졌죠. 말갈족이 남하를 시도했어요. 당의 사주였거든요. 신라는 북쪽 국경을 강화했어요. 성을 쌓고 군대를 배치했죠. 681년이었어요. 문무왕이 죽었거든요. 전쟁을 끝낸 왕이었지만 평화는 보지 못했어요. 유언을 남겼죠. 동해에 묻어달라고 했어요.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였어요. 신문왕이 즉위했어요. 아버지 뜻을 이어받았죠. 통일을 완성하는 게 과제였어요. 땅은 넓어졌지만 통합은 되지 않았거든요. 옛 백제와 고구려 지역이 불안했어요. 반란이 일어났어요. 백제 유민들이 움직였죠. 고구려 출신 귀족들도 불만이 컸어요. 신라 중심의 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신문왕은 강경하게 대응했어요. 반란을 진압했죠.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신문왕은 힘으로만 누르지 않았거든요. 회유책도 썼어요. 백제와 고구려 출신을 관직에 등용했죠. 구주 5소경 체제를 만들었어요. 지방을 재편한 거예요. 구주는 전국을 9개의 군사구역으로 나눈 거였어요. 각 주에 군주를 배치했죠. 5소경은 지방 거점 도시였어요. 수도 경주의 부담을 나누려는 거였거든요.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북원경, 금관경이었어요.
이 제도가 중요했어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었거든요. 옛 삼국의 경계를 지운 거예요. 백제 땅과 고구려 땅, 신라 땅을 섞어버렸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려는 시도였어요. 효과가 있었어요. 반발이 줄어들었거든요. 백제와 고구려 출신들이 신라의 관직을 받았죠. 자신들의 미래가 신라에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대가도 있었어요. 귀족들의 권력이 커졌거든요. 왕권이 약해졌죠. 신문왕은 이걸 견제해야 했어요. 독대각간 김용도를 제거했어요. 모반을 일으켰다는 이유였죠. 진짜 모반이었을까요? 확실하지 않았어요. 김용돌은 공신이었거든요. 나당전쟁을 함께 싸운 인물이었죠. 하지만 너무 강했어요. 왕의 눈에는 위협이었던 거예요. 숙청이 이어졌어요. 김음돌과 연결된 귀족들이 제거됐죠.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이었어요. 신문왕은 중앙집권을 밀어붙였거든요. 노급이 폐지됐어요. 귀족들이 받던 토지 수조권이었죠. 대신 관료전을 줬어요. 재직 중에만 받는 토지였거든요. 귀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킨 거예요. 관료제가 정비됐어요. 육부체제가 완성됐죠.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였어요.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인 거였거든요.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였어요. 국학이 설립됐어요. 유교 교육기관이었죠. 귀족 자제들을 교육했어요. 관료를 양성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신라는 변하고 있었어요. 경제도 달라졌어요. 통일 이후 인구가 늘었거든요. 농업 생산이 증가했죠. 철 생산도 늘어났어요. 농기구가 개선됐거든요. 무역이 활발해졌어요. 당과의 교역이 늘었죠. 일본과도 거래했어요. 신라의 상인들이 바다를 건너거든요. 장보고가 등장하는 건 나중 일이었지만 기반은 이때 만들어졌어요. 불교가 융성했어요. 통일의 정신적 기반이었거든요. 전쟁 중에 죽은 이들을 위한 사찰이 세워졌죠. 가문사가 대표적이었어요. 문무왕의 원찰이었거든요. 의상과 원효가 활동했어요. 화엄사상과 정토신앙이 퍼졌죠. 불교가 대중화됐어요. 귀족만의 종교가 아니었거든요. 백성들도 절에 다녔어요. 석굴암이 만들어진 것도 이 시기예요. 신라 불교 예술의 정점이었죠. 본존불의 미소가 평화를 상징했어요. 전쟁이 끝난 시대의 염원이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북쪽에서 새로운 세력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발해였어요. 698년이었어요. 대조영이 나라를 세웠죠.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합쳐진 나라였어요. 동모산에서 시작했거든요. 당은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발해의 등장은 신라에게 복잡한 문제였어요. 고구려의 후계자를 자처했거든요. 신라의 통일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죠. 한반도 북부와 만주는 여전히 신라밖이었어요. 남북국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신라와 발해가 공존하는 시기였죠. 두 나라는 경쟁했어요. 당과의 관계에서도 영토 확장에서도 그랬거든요. 신라는 선택을 했어요. 한반도 내 안정을 택한 거였죠. 북진은 포기했어요.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잇는 선이 국경이 됐거든요. 더 이상 북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이 결정이 신라의 한계를 정한 거예요. 만주를 포기한 거였죠. 고구려의 땅을 되찾지 못했어요. 발해가 그 공간을 채웠거든요. 8세기 초였어요. 성도광 시기였죠. 신라는 전성기를 맞았어요. 인구 100만이 넘는 경주는 세계적인 도시였거든요. 황룡사 9층 목탑이 하늘을 찔렀어요. 귀족 문화가 꽃폈어요. 화려한 금관과 장신구가 만들어졌죠. 음악과 춤이 발달했어요. 처형무가 이때 시작됐거든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문제가 숨어 있었어요.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심해졌거든요.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됐죠. 진골 귀족들끼리 싸웠어요. 토지 문제도 심각했어요. 귀족들이 땅을 독점했거든요. 백성들은 땅을 잃어갔죠. 농민 반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어요. 통일신라는 완성됐지만 동시에 한계도 드러난 거예요. 삼국을 하나로 묶었지만 만주는 놓쳤죠. 강력한 왕권을 세웠지만 귀족 세력을 완전히 누르지는 못했어요. 평화를 이뤘지만 그 평화가 영원하지는 않을 거였거든요. 676년 당군이 물러난 순간부터 신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하지만 그건 동시에 다음 위기의 시작이기도 했던 거죠. 통일은 완성됐지만 그건 시작이기도 했어요. 신라는 삼국을 하나로 묶었거든요.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들을 받아들였죠. 구주 오소경 체제를 만들어 옛 백제와 고구려 땅을 관리했어요.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했죠.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만주를 잃었거든요. 고구려의 땅은 다레가 차지했죠. 한반도 안에서만 통일을 이룬 셈이었어요. 이게 이후 한국사의 방향을 결정했어요.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대신 반도 안에서 발전하는 길을 택한 거였죠. 귀족 사회의 모순도 커졌어요. 골품제가 더 견고해졌거든요. 진골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했죠. 여섯 두품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한계가 있었어요. 최치원 같은 인재도 결국 벽에 부딪혔거든요. 토지 제도의 문제는 더 심각했어요. 노급이 부활했죠. 귀족들이 다시 농민을 직접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땅이 귀족들에게 집중됐거든요. 백성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죠. 이게 200년 뒤 신라 멸망의 씨앗이 된 거예요. 하지만 문화는 꽃폈어요. 불국사와 석굴암이 만들어졌죠. 성덕 대왕신종이 울렸어요. 최치원이 글을 썼고 김대성이 절을 지었거든요. 통일의 자신감이 예술로 표현된 거였어요. 외교도 안정됐어요. 당과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죠. 일본과도 교류했어요. 신라 상인들이 바다를 건너거든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세운 건 이런 흐름의 정점이었죠.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통일을 이뤘는데 왜 왕권은 약해졌을까요? 삼국을 하나로 만들었으면 왕의 힘이 더 강해져야 정상이잖아요. 답은 통일 과정에 있었어요. 신라는 혼자 힘으로 통일하지 못했거든요. 귀족들의 협력이 필요했죠. 전쟁 동안 귀족들의 군사력이 커졌어요. 땅도 많이 받았고요. 왕은 이들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문무왕도 신문왕도 귀족을 견제하려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누르지는 못했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귀족들의 힘이 강해졌거든요. 이게 통일신라의 구조적 한계였어요. 다레의 존재도 중요했어요. 북쪽에 또 다른 나라가 있었거든요.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였죠. 신라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한 셈이었어요. 한반도와 만주가 둘로 나뉜 거였죠. 이 분단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고구려 때는 한반도와 만주가 하나였어요. 통일신라 이후로는 분리됐죠. 한국사의 무대가 좁아진 거예요. 이게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에요. 676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통일신라는 150년간 번영했거든요. 하지만 그 번영 속에 모순이 자라고 있었죠. 귀족들의 권력 다툼, 토지, 집중 백성들의 불만.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후삼국 시대로 이어진 거예요. 신라는 통일을 이뤘지만 완벽하지 않았어요. 만주를 잃었고 귀족을 제어하지 못했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최초의 통일 국가를 만든 건 분명한 성취였어요. 이 통일이 우리 역사에 남긴 건 뭘까요? 단일 국가라는 개념이었어요. 삼국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묶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이 경험이 이후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남겼어요. 만주를 포기한 통일 귀족을 제어하지 못한 왕권 백성을 돌보지 못한 정치.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다음 시대에 넘겨진 숙제였던 거죠. 다음 시간에는 남북국 시대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통일신라 새로운 질서를 세우다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신라는 통일 이후 어떤 나라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북쪽의 발해는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두 나라가 공존하던 시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